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문제랑 관련된 이제 파트를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오늘 요 세 개를 다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동아시아 세계 형성부터 나갈 거고요. 그래서 동아시아 세계 형성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이 되면서 네 가지 문화를 동아시아 세계가 공유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한자. 서원하면은 뭐죠? 그쵸, 여러분? 유교가 대표적으로 되겠죠. 자, 요거는 뭔지 정확히 알겠죠? 요거 불교입니다. 불상 딱 보이죠? 불교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 법적 체계나 아니면 공공 질서 등에서 보이는 율령 체계, 요러한 네 가지 한자, 유교, 불교, 율령 요 네 가지가 동아시아 세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파트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게 형성됐는지만 알게 되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개화하게 되는 시기, 즉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친 말이고요. 춘추와 전국이란 말은 각 고서에서 나온 춘추라는 제목과 전국체계 전국이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시작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주나라의 수도가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겨지는 시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나라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바깥쪽에는 굉장히 많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오랑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지도에 여러 가지 적적, 극적, 신용 이렇게 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요게 이제 중국이 생각했던 오랑캐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강대한 세력을 자랑했던 서융이라는 세력이 호경을 침입하면서 나급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왕실이 흔들리게 되는 시점을 춘추시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 전까지도 사실 춘추시대는 언제든지 도래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나라는 기본적으로 봉건제였죠. 봉건제였는데 이 봉건제를 원래 혈연관계를 줬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다 가족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가족의 아들 때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가족의식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차 남처럼 변해가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지방 세력들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갖게 되면서 제후국으로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후국들 중에서 가장 강한 제후국들이 나머지 제후국들을 형과 동생의 관계처럼, 형제 관계처럼 서로 묶어주는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회맹질서라고 부를 거고요. 이 회맹질서를 주도했던 춘추시대 5가지 나라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춘추오패라고 부릅니다. 제나라를 시작으로 제, 그리고 초, 오, 월, 진 이렇게 5개의 국가들이 서로 제를 시작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본인들이 맹주가 됐던 그러한 시대를 회맹질서, 즉 춘추시대라고 합니다. 춘추시대 그리고 전국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고사성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대예요. 그만큼 뛰어난 왕과 신하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만큼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죠. 특히 이 춘추시대를 가장 처음 제패한 사람이 바로 제나라의 환공이라는 군주였습니다. 관포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정에 관한 사자성어인데요. 관중과 포수가라는 인물의 서로의 우정을 이야기한 고사성어죠. 이 관중과 포수가에 얽혀있는 군주가 바로 제나라 환공입니다. 제나라 환공이 이제 군주가 되었을 때 당시에는 이제 포수가가 이제 신하로 있었죠. 그때 이제 너 이외에 이 제나라를 이끈 인물이 누가 있냐고 했을 때 당시에 사실 환공의 라이벌의 신복이 바로 관중이었어요. 그때 이제 포수가가 관중을 천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께서 제나라 땅만을 영유하신다면은 저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폐하께서 이 중국의 패자가 되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관중을 기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관중과 포수가의 라이벌을 뛰어넘는 우정 이야기가 바로 관포지교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유명한 일화는 사실 사마천의 사기에서만 드러난 이야기고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비자가 쓴 한 비자에 들어있는 일화인데요.
관중이 이제 재상이 되고 나서 굉장히 제나라가 부강해지고 결국에 제나라 황공이 이제 춘추 5패의 첫 번째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굉장히 일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나라 황공이 본인의 이제 치세 마렵이 됐을 때 이제 나라가 조금씩 어지러워졌어요. 아무래도 패자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간실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황공도 슬슬 이제 자신의 마렵 그리고 후세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혼란한 시기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과거에 이제 나의 신하였던 포수가를 다시 불러들이고자 하는데 제3으로 기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관중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관중은 굉장히 뜻밖의 반응을 보이게 되죠. 포수가는 성격이 괴팍하고 남들 이야기를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재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포수가를 제3으로 기용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포직이랑 많이 다르죠. 하지만 사실 관중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당시 이제 제나라 환공의 치세가 너무 어지럽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포수가가 재상으로 온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고 또한 그러면서 친구의 성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관중의 우정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진정한 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일화들이 제환공 시기뿐만 아니라 각각의 패자들 안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오나라 월나라 5월 동주라는 사자성어를 만든 그 나라입니다. 5월 동주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오나라 월나라 사람들이 같은 배에 타면은 서로 돕지 않는다. 불구대천의 원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신상담도 이러한 맥락에서 같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경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했던 게 바로 춘추시대입니다. 하지만 춘추시대 때는 그래도 요 맹주들이 단 하나 지켰던 것이 있어요. 바로 주나라 왕실을 지키자라는 암묵적인 맹약이었습니다. 즉 주나라 왕실이 줬던 정통성을 놓치어서는 맹주가 될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 속에 있었던 게 이 춘추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나라 왕실을 지키고 바로 그 쳐들어왔던 서용 있죠. 서용 및 여러 가지 모랑캐들로부터 나라를 지키자라는 슬로건을 갖고 여러 국가들을 경영했던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요 춘추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존왕양이라는 요 네 글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춘추시대가 점차적으로 격화되다 보니까 주나라 왕실에 대한 존경심도 시간이 갈수록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게 바로 전국시대죠. 전국시대 시작은 원래 춘추시대의 패자라고도 불렸던 진나라가 내분으로 인해서 세 개로 쪼개지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시대의 시작은 진의 분열로부터 시작된다고 또 말합니다. 진은 조, 위, 한 세 나라로 분열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당시 있었던 진나라 안에 6개의 가문 중 살아남은 세 가문, 조씨, 위씨, 한씨, 요 세 가문이 땅을 나눠 먹었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요 세 나라를 맹주로, 영주로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전국시대가 시작이 되죠. 요 진나라는 지금 서쪽에 있는, 나중에 이제 중국을 진짜로 통일하게 되는 진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요 세 개 국가와 더불어서 전국 시대를 구가했던 7개의 나라. 진, 조, 제, 연. 요 7개 국가를 전국 칠웅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EBS 페이지 18페이지죠? 18페이지 표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요게 딱 나올 거예요. 중간쯤에 나오고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의 변화를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 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18페이지에도 춘추 전국 사회의 정세라고 지도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별표 체크를 한번 하시고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굉장히 격동의 시대였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 사상 그리고 중국 문화의 원형이 이때 다 만들어졌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만큼 굉장히 격렬하게 서로 생존을 위해서 싸웠던 시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나라의 봉신이었던 여러 나라들이 각자 군주가 되면서 춘추, 오패, 전국 칠웅 등의 영토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봉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각 군주들이
자신의 영토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관료를 파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군현제와 더불어서 관료제가 같이 연기가 됩니다. 즉, 혈연보단 이제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춘추전국 시대에 나오는 많은 고사성어들은 그 고사성어에 얽힌 왕 또는 신하 등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그 시대를 경략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출신 성분도 그만큼 다양했다는 뜻이죠. 혈연보단 이제 능력이 사회에서 훨씬 더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농업 생산력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농업 생산력 증가에는 별표를 좀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 생산량 증가는 아마 우리 전근대 사회에 배우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농업 생산량. 왜냐면 농업 생산량이 증가해야 먹고 사는 게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요거 세계사 공부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 인구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글씨 잘 보이는지 댓글로 바로바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게 글씨가 작은지 큰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잘 듣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쵸? 자, 그래서 인구 증가가 일단 첫 번째 있고요. 자, 두 번째. 사회구조가 변화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수학 약간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농업 생산량이 증가한다. 먹을 게 엄청 많아진다는 거죠. 먹을 게 많아지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파이가 많아져요. 애를 좀 더 낳아도 된다는 얘기겠죠. 요즘 우리가 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인구절벽이죠. 인구절벽.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아직 직접적으로 아직 해보진 않아가지고 인구절벽은 잘 모르겠는데 먹을 게 늘어나요. 즉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어쨌든 무언가 나눠줄 게 있어야지 아이를 편히 낳을 수 있겠죠. 농업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먹을 게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당연히 증가하고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들과 다양한 재능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도 솔직히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유튜버라는 직업이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1, 2순위를 차지하는 게 유튜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뭐 반강제적이지만 어쨌든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사회가 복잡다단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군주들은 이 농업 생산량을 증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전국시대의 변법이죠. 같이 요거를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경제를 조금 마무리를 하자면 사회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공업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제철 기술이라든지 직물 기술, 옷이나 무기, 농기구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의 규모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도시의 건물들도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요. 더 큰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상공업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유통체계들도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화폐가 많이 유통이 되는 거죠. 각국마다 서로 다른 화폐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도전이라든지 포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특히 이 도전은 여러분들이 명도전으로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명도전이라는 거는 고조선하고도 이제 교류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고루한 이제 동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한국사 공부를 하셔야 되는 여러분들 도전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이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물, 재산을 늘리고 싶은 욕구가 늘어난다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개인의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욕구, 즉 토지 사유화가 굉장히 진전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산량이 증가를 한다는 건 그만큼 농사짓는 기술이 발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수의 사람을 가지고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20명이 있어야지만 한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면 이젠 철제 농기구나 우경이 있기 때문에 즉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4-5명 정도면 이제 1년 농사는 거뜬히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가족이어도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 가족이 20명이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이 구성원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라에 이 20명 가족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족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 구성원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요. 심지어 당시에는 뭐 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20명씩 모여 있으면은 관리하기 되게 힘든데 오히려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4명이 한 가족이구나 하고 파악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 국가들이 강제적으로 5명 내지 10명 단위로 그 가족들을 쪼개는 그러한 이제 작업도 행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요게 이제 자연적으로 또 발생하기도 했기 때문에 요게 자연스럽게 당시 이제 가족사회의 기초 단위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공업이나 이제 도시가 성장하면서 그 사회가 계속 복잡다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업들이 세분화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공상의 개념이 요때 이제 정착이 되게 됩니다. 이 산업공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우리가 조선사회를 배우면서도 알죠? 조선사회 신분체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산업공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공상의 개념은 바로 기원전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제 농기구와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게 바로 철제 무기죠. 철제 무기. 이 무기의 발달은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옵니다. 특히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죠. 귀족 세력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전차를 몰았던 시대에서 누구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보병, 기병의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 특히 우리 학교 친구들은 분명히 2년은 국가가 여러분들을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각종 훈련을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소총을 지급받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총검술이라는 걸 이제 배울 거거든요. 근데 이 총검술을 배우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이 검 장착하는 거에서부터 은근히 이제 그 소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전투 기술을 배운다는 거는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훈련하는데도 꽤 소모가 돼요. 당시에는 게다가 이제 청동기를 이제 처음에 전쟁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청동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물러요. 무르다는 건 뭐냐면은 무기로서 사실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청동칼로 여러분 이렇게 푹 찔렀어. 안 찔려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뼈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는 보통 제기용 그릇에다 많이 쓰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철제 무기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뼈까지 다 찌르는 거야. 그리고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더 잔인해집니다. 잔인해지고 목숨을 뺏기가 더 쉬워져요. 더욱 놀라운 거는 이 철제 무기는 청동기보다 만드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무장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도 훨씬 많아지죠. 그래서 과거에 사실 봉건제 때만 하더라도, 봉건제를 하던 주나라 때만 하더라도 이게 정복을 한다는데 한계가 있어요. 얘네가 죽지도 않는데 얘네를 말 안 듣는 애들을 살살 달래야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말 안 들으면 죽이면 되거든요. 싸그리 싹둑 다 죽여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시대로 넘어가면서 훨씬 더 전쟁의 양상이 잔인해지고 오히려 이 국가를 완전히 섬멸하는 섬멸전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전차에서 보병기병으로 바뀌는 게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통일 전쟁도 이제 각국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량의 이제 사람들을 무장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EBS 18페이지 같이 보고 있는데 이 표는 여러분들이 별표로 한 2개 정도 쳐놓고 반드시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선택지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오겠죠. 지도를 주고 요때 시기에 요 시기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여기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선택지 3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정리 한번 하고 암기를 시작하셔야 될 때 요 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별 2개 정도 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점차적으로 가열이 되기 시작하고요.
특히 이 전국시대 변법은 뒤에 얘기하게 될 이제 상황의 변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대 변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요 손흥민 가족사회를 만드는 거였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자, 춘추 전국시대는 각국에서 여러 경쟁을 거치면서 여러 정치 사상을 발전시켜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가들 있죠. 여러 가지 사상가들.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들.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 때 한꺼번에 나오게 됐어요. 그만큼 엄청난 사상의 원류가 등장했던 게 바로 이 시기고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게 바로 요 제자백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상적 원류가 등장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공자의 유교였죠. 당시에는 근데 공자의 유교는 사실 잘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한 사상가였어요. 그래서 사실 공자는 공자 살아생전에 잘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약육강식의 시대였잖아요. 약육강식의 시대고 언제 누가 먹힐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오히려 자충과 효,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죽고 죽이게 생겼는데 지금 뭔 개똥단지 같은 소리야 이러면서 군주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공자 자체가 스스로는 그 벼슬을 실제로 많이 하고 싶어 했어요. 왜 우리 유학에 입신양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본인이 출세를 해서 자기 이름을 날려야 된다. 약간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시대가 아직은 공자를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공자는 제자들을 많이 양성합니다. 그래서 증자라든지 이제 맹자, 순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 뜻에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상을 펼치게 되죠. 자, 사실 요때 당시에 슈퍼스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요 사람은 묵자라는 분이에요. 특히 공자의 유학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죠. 공자가 주장했던 이제 주장 중에 충효 외에 차별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명분론, 조금 어려운 말로 명분론이라고 하는데요.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그 이제 분수에 맞게 살라는 분수를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거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게 바로 묵자였습니다. 사랑의 차별이 어딨어? 사랑은 모두 다 평등한 거야. 가난한 사람이건 돈 있는 사람이건 똑같이 대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공자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평화주의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반대로 이 사람들 굉장히 싸움을 잘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제 수성전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묵가 사람들 한 명이면은 성을 뭐 하루면 함락할 수 있는 성을 한 달도 함락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굉장히 인기 스타들이었죠. 여러분들 이 만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묵공이라는 만화거든요. 묵공이라는 만화고요. 여기 나오는 사람이 형리라는 사람인데 이게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묵가의 이제 인물이고 요 묵가의 인물을 이제 일본 작가가 요 스토리를 이제 따로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는 픽션도 있지만은 팩트도 이제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은 팩션이죠, 팩션. 팩션 스토리인데 요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게 바로 유덕화 안성기 묵공입니다. 이거 중국 영화인데도 의외로 이제 한국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참고로 여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판빈빅입니다. 당시 이제 한중일 합작이 좀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2011년인데 아마 그쯤일 거예요. 2010년인가? 2011년쯤인가? 그때 이제 나왔던 영화인데 선생님도 아무것도 모르고 봤다가 깜짝 놀랐어. 갑자기 이 항엄중이라는 이제 적국의 장군순으로 나오는 게 지금 안성기거든요. 안성기가 갑자기 뚝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영화에. 깜짝 놀랐지 뭐.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는 누구죠? 슈퍼주니어의 누구더라? 잘생긴 애 있는데. 그쵸, 최시원. 맞아요, 최시원. 최시원이 나옵니다. 최시원이 그것도 엑스트라가 아니고 엄청난 비중으로 나와요. 이 당시 요 성 안에 태자로 나와요. 심지어.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만화에서도. 되게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인물로 나오는데 근데 싸움은 못해요. 좀 약간 모질이로 나와.
모질인데 책임감 가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그런 모질이, 자꾸 모질이라고 그러네요. 모질이는 아니에요. 어쨌든 책임감 가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한 영화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요 유덕화가 이제 요 형리로 나와가지고 성을 이제 지키면서 여러 가지 그 전법을 구사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진나라 장수거든요. 진나라 장수인데 거의 한 10만 대군을 데리고 옵니다. 성 안에는 한 10,000명 정도의 이제 병사들이 있었는데 근데 거의 한 달 넘게 이 성을 지켜요. 그래서 성이 함락되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평화주의자였지만 말뿐인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굉장히 전술 전략에 능한 평화주의자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묵가 다음으로 사실 그 인정을 받았던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법가예요. 굉장히 강력한 법치를 주장을 했고요. 특히 요 법가의 체계를 세웠던 그 법가의 가장 대표적인 슈퍼스타가 바로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은 뒤에 이제 우리가 변법 얘기할 때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인물로서 한비자가 있죠. 사실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상황보다는 한비자가 훨씬 더 유명하고요. 한비자가 쓴 책인 한비자. 똑같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한비자의 여러 가지 이제 경영론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비자가 얘기한 요 얘기가 아무래도 법가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법은 귀족을 봐주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도 이유를 붙일 수 없고 과오를 범함에 있어 대신도 피할 수 없다. 법의 공명정대함을 이제 밝혔던 고루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요건 이제 상황의 일화인데 상황이 이제 진나라에 가서 이제 재상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재상을 지내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법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법을 지켰을 때 이제 오는 뭐 상과 벌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진나라 수도였죠. 당시에 수도였던 함양거리에 막대기를 세워놓고 이 막대기를 옮기는 자에게는 금 10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 믿지 않죠. 뭐 이거 옮기는데 이게 뭔데 이거. 그러자 아무도 옮기지 않거든요. 그러자 이제 상황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 막대기를 옮기면은 금 40근을 주겠다. 그러자 금 40근이면 솔직히 솔깃하죠. 금 40근이면은 지금 여러분 강남의 아파트를 한 10채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이걸 옮긴 거야. 바로 그 자리에서 40근을 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나라 사람들이 법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나라가 사실 서쪽 변방에 있거든요. 당시에는 오랑캐 취급을 받았어요. 거의 오랑캐 취급을 받았는데 진나라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근간이 되게 되는 게 이 법가 사상이죠. 그래서 법가 사상은 다시 법술 이런 걸로 나뉘는데 사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유비와 사상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법가가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성격이다 정도로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